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디 가도 다 배당주 하는데 누가 식상하다 오더라고. 아니 뭐 보험사에서 네. 아니 세미나를 들으면 다 와서 배당주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죠? 그게 아니라 스마트 배당이 뭐야? 베타. 아, 스마트 베타. 오케이. 왜냐면 너무 인컴 자산 수요가 좋으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얘기 좀 들어봅시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인컴 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인컴 자산 설명해줘.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불만이 니네들끼리 아는 용어 쓰냐고 맨날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다 쓰는 용어에 인컴 자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컴 자산은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 상승에 기반한 자본이득만을 취득하려는 자산이 아니라 꾸준히 캐시 인플로우가 발생하는 자산을 이제 인컴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폭증하듯이 정말 배당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ETF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는 시간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도 같은 컨셉으로 인컴 자산으로서 관심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이제 뭐 저금리 저성장 기조, 글로벌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구 고령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섞여 있죠, 저는 분위기가. 예. 실제로 43페이지에 그림 62번을 봐주시면요. 이게 미국 펀드에 대한 건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 배당주 같은 경우가 사실 2018년 7월 정도부터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년 6월 7월부터 해서 좀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18년 들어서 상당히 변동성이 높게 좀 추세가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랑은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44페이지 봐주시면은 배당주라는 게 인컴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디비던드 일드, 그러니까 인컴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캐피탈 로스, 자산의 가격이 바뀜으로써 캐피탈 로스를 물론 매도를 안 하면 그게 미실현 손익이겠지만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하겠다라고 정해진 부분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누적적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 대비해서 몇 %를 무조건 지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지만 그게 아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배당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캐피탈 로스는 좀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배당하면은 다들 불안해하는 게 이거지. 캐피탈 로스 부분 같은 거는. 그렇죠. 불안해서 이거 장기적으로 말은 쉽지 참 실행하기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44페이지 봐주시면 그림 65번에 S&P 500의 연도별 배당 그리고 배당 성향을 좀 넣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2009년에 파란색 막대기, 그러니까 DPS가 좀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언제 이 수준을 회복을 하냐면 2013년, 2014년 돼야지 이 DPS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009년에 높았던 배당을 기대하고 들어갔다면 그 정도의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주가 거죠. 빠져서 배당 성향 높았던 거 아니야? 배당 성향은 그런데 이 파란색 자체가. 막대기 아래 주당 배당 금액 자체가 성향은 높고 아래 막대기가 그건 배당 실제로 DPS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레벨이 그러네 진짜. 그렇죠. 이렇게 좀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캐피탈 로스 말씀드렸는데 그림 66, 67번을 봐주시면은 파란색 음영된 부분이 이제 S&P 500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초과 수익을 냈는지 초과 손실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2018년 연말 이후로 꾸준히 하락폭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19년에 S&P 500이 뭐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10% 후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최근 그러니까 뭐 8월, 7월 이때 주가를 보면은 빠지는 상황에서도 고배당주, 그러니까 배당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방어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보다 더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배당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한 페이지 넘겨서 46페이지 봐주시면은 결론은 스마트 베타 결합한 고배당주 배당 추구형 ETF를 좀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베타란 말이 참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예. 한마디로 어떻게 할까? 뭐 스마트 베타 ETF, 스마트 베타. 아이디어가 들어간 ETF 그치. 이렇게 하면 되죠. 사실은 근데 그 액티브 펀드랑 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죠. 액티브랑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액티브는 어찌됐든 그 종목을 피킹하거나 비중을 정하는 부분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정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 우리는 이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종목들이 이런 비중으로 나와요라고 할 수가 없는데 스마트 베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념 자체가 패시브와 액티브의 약간 중간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피킹하는 방법을 좀 투명화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베타 스타일 보면은 뭐 주식 슬래팅 해가지고 액티브 구성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다는 마바라 같은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워낙 스마트 베타 하면 뭔가 컴퓨터 인공지능이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거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예. 사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스마트 베타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베타가 꽤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주가가 안 좋을 때 왜 안 좋은지, 뭐 때문에 안 좋은지, 뭐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좀 대응 방안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스마트 베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이 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 정홍식 파트장 인기가 좋아요. 이리온에서. 왜냐면 스타일이 배당 성장주를 잘 골라내거든. 근데 우리가 좋은 건 이 생각하시면 돼. 배당 성장 스타일을 잘 모아놓은 ETF가 있다면 그거 사놓으면 되거든. 그거 고르는 작업 고생 안 하고. 네. 그게 스마트 베타 개념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느낌도 있어서 얘기해 봅시다. 향후에는 좀 더 우리나라도 스마트 베타 쪽 ETF들도 많이 나오고 아마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미국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제가 그래서 제시드리는 ETF는 위즈덤 트리의 하이 퀄리티 디비던드 그로스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DGRW ETF인데요. 이게 어떤 거 추종하는 이 거예요? ETF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추종하는 지수가 위즈덤 트리 하이 퀄리티 디비던드 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 디비던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표 14번에 이 지수에서 종목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좀 넣어드렸는데요. 이런 거 설명해줘야 된다고 내 말을. 네.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재무비율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부분들이고요. 재무비율에서 좀 특이한 거는 디비던드 커버레이지 레이쇼가 1 이상인 종목들을 선택을 해요. 기본 어떤 조건으로. 디비던드 커버레이쇼가 1 이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인터레스트 커버리지 레이쇼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지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좀 보는 비율인데 이거는 반대로 배당을 순이익으로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좀 이자를 계산하는. 배당을 치환시켜서 계산한 거지. 어떻게 그쵸, 보면 예, 그런 비슷한 맞습니다. 개념이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분모는 인터레스트 커버리지는 분모가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디비던드 커버리지 레이쇼는 넷인컴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좀 배당이랑 다른 스마트 베타적인 요소로 그로스랑 퀄리티 이런 팩터들이 좀 들어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그로스 요인을 본 거야, 얘들아? 그 부분은 얘네들이 오픈하기로 장기이익 성장률이 랭킹 상위 50%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과거 3년 평균의 ROE 랭킹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중을 좀 정할 때에는 현금 배당 가중 방식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배당 가중 방식은 배당에 따라서 비중치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쵸. 시총에 그쵸, 따라. 예.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이 비중이 높게 들어간다 이렇게 그치.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내가 자꾸 귀찮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저번에 정다운 영훈이 하고 나면 외계어 듣는다는 표현을 대표님이 하셔가지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듣는 분들이 네. 우리는 가족 방식 하면 이게 그럼 뭐 이거 뭐 굳이 설명 안 하는 부분들을 해주면 네. 우리가 이름 저변이 확대되면 좋잖아. ETF 그렇죠. 저변으로. 예. 근데 사실 되게 기본적인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시면 이 용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ETF 투자 하실 거면 그래야
좀 골라내실 때 이게 설명을 이해하지. 우리나라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냐면 DLS 같은 것들 잘 이해를 안 하고서 그냥 PB들이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쩌고 하면 또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설명을 원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안 하겠죠. PB들한테 까딱하게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이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도 네. 네,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에도 퀄리티와 그로스 지표를 넣는다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인컴 자산으로서의 배당주의 리스크를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퀄리티가 좋다는 거는 그러니까 퀄리티 지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유동성 비율, 현금 비율, ROE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연속성이 좀 유지가 되고 이익 안정성이 높아서 배당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솎아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스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흔히들 아시는 뭐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런 것들인데 결국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을 내야 배당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의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그런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퀄리티 지표와 그로스 지표를 쓰는 게 상당히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어요. 48페이지 봐주시면은 제가 S&P 500이랑 그리고 배당 관련된 인덱스들의 좀 특징들 그리고 수익률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WT US 퀄리티 디비던드 그로스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DGRW ETF가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가 사실 수익률도 가장 좋았고요. 다만 변동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낮은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최근에 주가가 어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왜 이래? 네. 이게 배당주들이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49페이지에 그림 72번부터 그림 80번까지 봐주시면은 각각 배당 관련된 지수들 그리고 S&P 500 대비 얼마나 좋았나 안 좋았나를 좀 넣어드렸는데요. 맥시멈 드로우다운은 시스템트리라는 사람들은 다 개념을 알고 계시겠지만 네, 최대 네네. 그 최대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고점 대비해서 최대 손실률. 최대 손실률이 몇 프로까지 갔느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크다는 건 굉장히 중간 견디기 힘든 거거든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 할 때도 다 쓰는 개념이니까 이해하시면 네, 투자를 주가가 빠진 것보다 이게 너무 큰데? 그쵸. 이 부분이 너무 큰데요. 이게 이거 누가 배당 불안해서 하겠어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 손절치지 누가 가져가.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가장 밑에 그러니까 50페이지의 그림 80번을 봐주시면요. 위즈덤 트리 제가 제시드렸던 ETF를 보시면은 그래도 누적 초과 수익률이 최근에 괜찮은 ETF가 바로 이 ETF입니다. 이게 왜 괜찮냐라고 한다면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최근에 S&P 500 주가가 좋았던 거는 빵 같은 성장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지표뿐만 아니라 그로스 지표를 포함시켜야만 그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고 거기서 알파를 창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주식으로 피킹할 때 기준이 절대 배당에 보시지 말고 성장하는 주식에서 배당액을 보시라 이거 아니야? 성장 배당. 예, 맞습니다. 배당이 높다고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비슷한 부분으로는 이제 그림 80번 바로 위에 그림 78번에 S&P 500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렛이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가장...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최근 25년 동안 연속으로 배당액을 증가시켜온 종목을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도 그로스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최근에 배당주가 안 좋았던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위즈덤 트리가 퀄리티와 그로스 지표를 좀 같이 섞은 ETF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퀄리티 지표부터 좀 성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면요. 퀄리티 지표는 51페이지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림 82번 봐주시면은 퀄리티 지표만 가지고 지수를 구성한 S&P 500 퀄리티 지수의 누적 초과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그림 84번을 봐주시면요. 퀄리티 지표가 파란색 선을 봐주시면은 S&P 500 대비 퀄리티 지표가 언제 얼마나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좀 볼 수 있다 하는 건데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게 되면은 S&P 500 대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고 우하향하게 되면은 S&P 500 대비 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회색으로 음영 쳐진 네모칸을 쳐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상승장 후반에 좀 퀄리티 지표가 언더퍼폼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 초반, 2000년 그리고 최근에 좀 퀄리티 지표들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로스 지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55페이지인데요.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 98번 봐주시면 S&P 500 그로스 지표의 누적 초과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최근만 보면은 누적 초과 수익률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라고 한다면 2006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된 부분이에요. 사실 최근에 밸류 투자가 죽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밸류가 싸다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닝 그로스가 나오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싸건 말건 더 주가가 오르고 더 비싸지고 멀티플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트렌드 자체가 그러니까 그로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갈증 그러니까 좀 수요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ETF도 승진이야. 그로스 ETF가 좋았던 거야? 저번에 그 서양들이 좀 그로스 주식들 중시하는 ETF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그쵸. 쪽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전반적으로 다? 제가 자금까지는 확인을 해보진 크로스에 않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나스닥 같은 경우엔 QQQ 같은 게 있는데 네네. 엄청나죠 거기는. 근데 왜냐면 저번에 레이달리오가 누구더라? 저기 마이클 버리. 버리가 ETF 법을 얘기했을 때 네. 나는 그런 약간 뉘앙스로 느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건 이제 인덱스 쪽, 인덱스 쪽인데 패시브 쪽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인데 패시브만 얘기한 건가? 패시브가 뭐 사실은 굉장히 법령 패시브라는 얘기니까. 게 시총 커지면 커지는 거잖아 그냥. 이게 좀 내가 표현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시총으로 복제하는 것들도 꽤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시총을 복제해서 그 자가 발전적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게 이제 자금이 올라가는 마이클 게. 버리가 결국 ETF 버블이 끝나고 나면 뭐 중소형 가치주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서 나는 기본적으로 그럴 수도 가치주가 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ETF들이 성향이 약간 그로스를 중시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사이즈 이펙트를 중시하거나 그거 아니냐는 건데 맞는 거냐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서 컨트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ETF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 구성할 때 시가총액 가중하는 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어야 자기들이 투자를 할 때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덱스들이 시총 가중 방식이고 그걸 복제하는 ETF들도 시총 가중 방식일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ETF들 패시브들 자금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큰 종목 위주로 자금은 많이 나가긴 하겠죠. 궁금해서 그냥 저번에 확실히 사이즈 효과들도 큰 놈이 더 커지는 그걸 몇 년간 확실히 드러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로스 쪽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56페이지에 그림 100번 봐주시면은 이게 그로스 인덱스예요. 그로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일반적으로 상승할 때 주가가 좋은 방향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2007년부터는 주가가 뭐 횡보를 하든 아니면은 급락을 하든 뭐 그러한 상관없이 언제나 좀 좋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지표와 그로스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배당주 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게 바로 위즈덤 트리의 퀄리티 디비던드 그로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58페이지부터는 관련된 배당 추구형 ETF들 4개 넣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배당 ETF는 뭐였죠? 아까 말했던 게 뭐였더라? 제가 제시드렸던 DGRW. 거는 DGRW고요. 여기에는 없길래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뒤에 건 참고고 앞에는 47페이지에 있는 이 ETF가 우리는 좋아 보인다. DGRW ETF를 하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또 직접 주식 투자만 국내 주식 얘기 안 했다고 또 싫어하실 것 같은 느낌도 받지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